아침 안개가 자욱한 경북 영양군의 한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한도윤은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다. 38년을 교단에 섰던 그는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청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선생님, 청년 농촌 정착 프로그램 멘토를 맡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다들 꺼려해서요. 이번에 오는 애들이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특별한 케이스.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교직 생활 내내 그를 따랐던 한 가지 후회가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던 아이들. 손을 놓아버렸던 제자들.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마을 회관 앞. 낡은 봉고차에서 청년 셋이 내렸다. 첫 번째로 내린 박소연은 35.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마케팅 팀장이었지만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한 후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날카로운 눈빛 속에 깊은 상처가 보였다. 두 번째는 이강호, 27. 소년원 출신의 폭행 전과까지.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그의 거친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다. 어차피 여기서도 오래 못 갈 거예요. 저 같은 놈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자조 섞인 그의 말에는 이미 포기가 배어 있었다. 마지막은 최민재, 25.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중퇴한 은둔형 외톨이. 3년째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부모의 강권으로 끌려 나왔다. 사람들과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서 오게들. 나는 한도윤이라고 하네. 앞으로 자네들과 함께 이 땅을 일굴 사람이야. 도윤의 인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은 팔짱을 끼고 돌아섰고 강호는 담배를 꺼내 물었으며 민재는 여전히 휴대폰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왜 하필 여기에요? 소연이 차갑게 물었다.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 모아다가 시골에 처박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달라지는 건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기서는 최소한 실패해도 땅이 받아준다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그날 저녁 도윤의 아내 영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저 애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저 문신한 청년 무서워 보이던데. 영희야, 내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겉모습이 거친 애들일수록 속은 더 여리고 아픈 법이야. 이번엔 끝까지 가봐야지. 내 마지막 제자들이 될 테니까. 첫날 밤 청년들에게 배정된 숙소는 오래된 농가였다.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와이파이도 안 되고. 닥쳐. 징징거리지 마. 강호가 짜증을 냈다. 어차피 우린 다 버려진 놈들이야. 여기가 아니면 갈 데도 없잖아. 소연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버려진 사람들이 버려진 땅에 모였네.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이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비를 들고 있었다. 배고플 것 같아서 가져왔네. 내일부터는 직접 밥을 지어 먹어야 하니까 오늘은 특별 서비스야. 청년들은 어색하게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왜 여기 왔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묻지 않겠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게. 석 달. 딱 석 달만 나와 함께 해보자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 강호가 비웃었다. 석 달이요? 그깟 시간에 뭐가 바뀐다고요?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네들은 지금 막 땅에 심어진 씨앗이네.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반드시 싹이 트는 법이야. 그날 밤 소연은 일기장에 적었다.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 하지만 저 노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강호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가득했다. 이런 하늘도 있었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민재는 침낭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신호가 약해서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됐다.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소리였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청년들을 깨웠다. 자, 일어나게들. 농사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하는 법이야. 투덜거리며 나온 청년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넓은 밭이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버려진 땅. 도윤이 삽을 들어 보였다. 오늘부터 이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거야.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러다 보면 자네들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될 거네. 소연이 한숨을 쉬었다. 이 넓은 걸 언제 다 해요? 한 삽 한 삽 하다 보면 돼. 인생도 마찬가지지.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법이야. 마을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저것들이 뭘 한다고. 도시에서 놀다가 온 것들이 농사를 짓겠다니. 한 선생님도 참 왜 저런 애들을 데려왔담.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지. 겉으로는 거부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첫 삽을 뜨는 청년들의 손은 서툴렀다.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그들 곁에서 함께 삽을 들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힘은 허리가 아니라 다리에서 나오는 거네.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는 청년들. 소연의 고운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강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삽을 던졌다가 다시 주워들기를 반복했다. 민재는 10번도 삽질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힘들지? 당연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돼. 중요한 건 계속 해나가는 거야. 해가 질 무렵 겨우 밭 한 귀퉁이를 갈아엎은 청년들은 지쳐 쓰러졌다. 하지만 도윤은 그들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새벽 5시. 또다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게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해보자고. 강호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소리쳤다. 아, 진짜. 군대도 이렇게 안 깨웠다고요? 잠이라도 실컷 자게 해주세요.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농사는 때가 있는 법이네.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게 없어. 인생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끌려 나온 청년들 앞에는 어제 간신히 갈아엎은 밭이 있었다. 도윤이 씨앗 봉지를 꺼냈다. 오늘은 감자를 심을 거야. 한 뼘 간격으로 깊이는 이 정도. 그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다. 소연이 씨감자를 들고 투덜거렸다. 대학원까지 나와서 감자나 심고 있다니.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재미없지 않겠나?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법이야. 민재가 씨감자를 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코딩도 포기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틀림없이 망칠 거예요. 도윤이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자네가 심은 감자는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아. 그저 물과 햇빛을 받으면 자라날 뿐이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흙은 실패도 품어주거든. 한편 강호는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딴 거에서 뭐가 달라져요? 전과자는 어디 가나 전과자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안 변해요. 그래, 맞는 말이야. 도윤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감자들은 자네를 차별하지 않을 거네. 자네가 정성껏 돌보면 그만큼 자라줄 거야. 그게 자연의 정직함이지. 점심시간 영희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애들 밥은 먹이고 일 시켜야지.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계란말이를 보자 청년들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소연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뭘, 이것도 다 우리 영감님이 시킨 거야. 자기가 젊었을 때도 배고픔이 제일 서러웠다면서 너희들은 배라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식사를 하며 청년들 사이에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아니, 강호 씨는 왜 여기 오게 됐어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강호가 퉁명스럽게 답했다. 전과자 쓰겠다는 데가 어디 있겠어. 여기라도 아니면 진짜 막장으로 갈 뻔했지. 소연이 끼어들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니까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 이력서 100장을 넣어도 면접 연락 한 통 안 왔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대학교 때 왕따를 당한 후로 밖에 나가질 못했어요. 여기 와서도 사실 도망가고 싶어요. 다들 사연이 있구나.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지.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감자를 다 심고 나니 이번엔 고추 모종을 심어야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됐다. 소연의 손은 물집이 터져 피가 났고 민재는 구토를 했으며 강호는 욕설을 쏟아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강호가 삽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차라리 감옥이 나았어. 거기선 이런 고생은 안 했다고. 도윤이 차분히 말했다. 그래, 감옥이 편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거기선 자네가 무언가를 키워낼 수 없었을 거야. 여기서는 자네 손으로 생명을 키워내는 거네. 그 차이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해가 질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친 청년들은 모두 지쳐 쓰러졌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일군 밭이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봐라, 자네들이 해냈잖아. 도윤이 미소 지었다. 어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오늘은 해냈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쉬워질 거야. 저녁 식사 후 도윤은 청년들을 마당에 모았다. 오늘 고생 많았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왜 삽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 당연히 무겁죠. 팔에 힘이 없으니까. 강호가 대답했다. 아니야. 삽은 늘 같은 무게야. 무거운 건 자네들 마음이었을 거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삽을 무겁게 만든 거지. 소연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벼워져요? 하나씩 내려놓는 거지. 땀과 함께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삽이 가벼워진 걸 느끼게 될 거네. 그날 밤 민재가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 무서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을지도. 강호는 담배를 피우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물집이 잡히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상하게도 뿌듯함이 느껴졌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구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소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서울에서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흙은 정말 정직하다. 내가 일한 만큼만 보여준다. 다음 날 아침 청년들이 밭에 나왔을 때 작은 기적을 발견했다. 어제 심은 고추 모종들이 밤새 뿌리를 내리고 꼿꼿이 서 있었다. 보게, 하룻밤 사이에 저것들도 자리를 잡았네. 도윤이 말했다.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거지.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한 선생, 이것들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 특히 저 문신한 놈, 동네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다시 시작이구나. 어디를 가나 똑같은 시선, 똑같은 편견. 하지만 도윤이 나섰다. 이장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죠. 이 청년이 어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걸 보셨습니까? 문신이 있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하다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제자들이니까요. 이장이 떠난 후 강호가 도윤에게 물었다. 왜 절 믿어주세요? 아무도 안 믿는데?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네. 도윤이 대답했다. 자네 눈을 보면 알아. 악한 사람의 눈이 아니야. 상처받은 사람의 눈이지.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강호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것,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다. 청년들의 손은 이제 제법 삽에 익숙해졌다. 물집은 굳은 살이 되어가고 있었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허리도 조금씩 강해졌다. 오늘은 비닐 멀칭을 할 거야. 도윤이 검은 비닐을 꺼냈다. 잡초가 자라는 걸 막고 땅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거지. 함께 비닐을 깔며 소연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여기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미 이뤄내고 있잖나. 도윤이 밭을 가리켰다. 일주일 전엔 잡초만 무성했던 땅이 이제 제법 농토가 됐네.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일주일 전과 지금이 같은가? 민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싫어졌어요. 모두가 웃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어느 날 장날 도윤은 청년들과 함께 읍내장터에 나갔다. 농기구를 사고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장터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머, 저 사람 아니야? 한 아주머니가 강호를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뉴스에 나왔던 그 폭행범 말이야. 여기 왜 왔대? 순식간에 시선이 집중됐다. 강호의 과거가 마을에 알려진 것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전과자를 왜 우리 마을에 들였대? 애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한 선생님도 너무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강호 앞을 가로막았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마을에서 당장 나가. 저도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강호가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 네가 무슨 일을 해? 또 사람 패려고?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그 순간 강호가 폭발했다. 그래, 맞아요. 나 전과자예요. 사람도 때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요?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어요? 남자가 강호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버릇이 없네. 바로 그때 도윤이 끼어들었다. 놓으시죠. 제 제자입니다. 제자? 선생님이 전과자를 제자로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청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발은 거셌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다. 긴급 주민회의가 소집된 것이다. 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장이 말했다. 전과자를 마을에 들이다니요. 우리 애들이 위험해요. 한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맞아요. 특히 우리 딸이 18인데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간대요. 저 청년이 지금까지 무슨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도윤이 물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안해요. 언제 돌변할지 누가 알아요? 소연과 민재도 회의에 참석했다. 소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강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거칠어 보여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지 않아요. 민재도 더듬거리며 거들었다. 저도 강호 형이 무서웠어요. 처음엔. 하지만 일하면서 보니까 형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 같은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해줘요.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안 돼요. 당장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어요.
그날 밤 강호는 짐을 쌌다. 됐어요, 선생님.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전과자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도윤이 강호를 붙잡았다. 도망가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해. 여기서 버티고 증명해 보이는 거야. 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어떻게요? 사람들이 저를 괴물 보듯이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여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세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내게도 그런 제자가 있었거든. 너처럼 상처받고 거친 아이였지. 하지만 난 그 아이를 끝까지 믿지 못했어. 포기했지.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이어 말했다. 그때 약속했어. 다시는 제자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특히 모두가 포기한 아이일수록 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도윤을 찾아왔다. 80이 넘은 권 할머니였다. 한 선생, 내가 그 젊은이를 봤어. 어제 우리 집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그 젊은이가 와서 고쳐줬어. 대가도 안 받고. 알고 보니 강호는 매일 일과 후에 마을 어르신들의 집을 돌며 몰래 허드렛 씨를 돕고 있었다. 말없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리 영감이 치매가 있어서 자주 길을 잃는데 그 젊은이가 몇 번이나 찾아서 집까지 모셔다 줬대. 근데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하나둘씩 강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마을 초등학교 앞에서 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것을 강호가 몸을 날려 구한 것이다. 강호는 대신 차에 치여 팔이 부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강호에게 아이의 어머니가 울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전과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청년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졌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장이 병실을 찾아왔다. 미안하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자네가 우리 마을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네. 강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가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퇴원 후 강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밭에 모여 일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팔 다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민재가 신나서 말했다. 형, 사람들이 우리 밭을 도와주고 있어요. 소연도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인정받은 것 같네. 도윤이 강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봤지?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네가 먼저 마을을 위해 헌신했으니 마을도 너를 받아들인 거야.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농사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함께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저 밭에는 배추가 잘 자라. 물 빠짐이 좋거든. 고추는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줘야 태풍에 안 쓰러져. 어느 저녁 강호가 도윤에게 말했다. 선생님, 처음으로 느껴요. 여기가 제 자리 같다는 걸.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그래, 이제 시작이야. 도윤이 대답했다. 상처받은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이지. 너도 이제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릴 거야. 소연이 일기에 적었다. 오늘 깨달았다. 편견을 깨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강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 민재도 변화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사회성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그들이 심은 작물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했다. 감자 싹이 올라오고 고추가 꽃을 피우고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났다.
보게, 자네들이 심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네. 도윤이 밭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것들처럼 자네들도 자라고 있는 거야. 강호가 자신의 밭을 보며 말했다. 신기해요. 내가 심은 게 자라다니. 내가 뭔가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도 있다니.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한 감동이 배어 있었다. 마을 장터에서 한 할머니가 강호를 불렀다. 젊은이, 이거 가져가.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뭘. 우리 손자 구해준 은인인데. 앞으로 우리 집 김치는 네가 다 먹어. 강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환영받는다는 것이. 그날 밤 청년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었다. 비록 작고 볼품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우리가 키운 거야. 민재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맞아, 우리가 해낸 거야. 소연도 동의했다. 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저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그런 청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일구어가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청년들은 도윤의 집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셨어요? 소연이 물었다. 도윤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나도 문제아였거든. 싸움도 많이 하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그런데 한 선생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분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됐지. 그래서 선생님도 교사가 되신 거예요? 민재가 물었다. 그래. 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었어. 특히 나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의.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자는 어떤 아이였어요? 도윤의 눈빛이 흐려졌다. 영희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오래된 아픔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김준혁이라는 아이였어. 도윤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17살. 너희들처럼 상처가 많은 아이였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어. 준혁이는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혔지. 청년들이 숨죽여 들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나도 최선을 다했어. 방과 후에 따로 공부도 가르치고 밥도 사주고 상담도 했지. 준혁이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 웃기도 하고 꿈 이야기도 하고.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손에 든 막걸리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가 큰 싸움에 휘말렸어. 친구들을 지키려다가 오해를 받은 거였는데 학교는 퇴학 처분을 내렸지. 나는 그때 더 싸워줬어야 했는데.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소연이 말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학교 측과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웠어. 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핑계로. 준혁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잠시 피해 있으면 다시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게 마지막 배신이었던 거야. 영희가 남편이 등을 쓸어내렸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도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았다. 일주일 후 준혁이는 옥상에서.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선생님도 결국 저를 포기하셨네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무거운 침묵이 내렸다. 빗소리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교직을 계속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지. 그런데 너희들을 만났어. 준혁이를 닮은 너희들을. 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그 친구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그랬겠지. 도윤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너희가 내 마지막 제자들이야.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도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소연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알겠어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저희를 믿어주시는지. 도윤이 청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준혁이보다 운이 좋아. 서로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땅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일구는 미래가 있어. 그날 밤 청년들은 각자의 과거를 더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죽고 싶었어요. 내부 고발 후에 모든 걸 잃었을 때.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피해자인 나만 벼랑 끝에 몰렸으니까.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전과자 낙인이 찍힌 후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민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있잖아. 소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고 있잖아. 도윤이 말했다. 그래, 그게 희망이야. 준혁이에게는 그런 동료가 없었어. 하지만 너희에게는 있어. 그리고 이 밭에 심은 씨앗들처럼 너희도 반드시 꽃을 피울 거야. 다음 날 아침 청년들은 더 단단한 결의를 품고 밭으로 나갔다. 도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윤을 위해서도 그리고 준혁이를 위해서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토마토 지지대를 세울 거야. 도윤이 설명했다. 토마토가 자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거지. 강호가 지지대를 세우며 말했다. 우리도 서로가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네요. 그래, 정확해. 도윤이 미소 지었다. 혼자서는 쓰러지기 쉽지만 무언가에 기대면 똑바로 설 수 있어. 작업을 하던 중 마을 청년회장이 찾아왔다. 한 선생님, 다음 주에 마을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분들도 참가하면 어떨까요? 청년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마을 행사에 초대받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좋지. 애들아, 어때? 도윤이 물었다. 저희가 참가해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이제 마을 사람이잖아. 청년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특히 강호 씨는 우리 팀 에이스감이야. 힘이 장사던데? 강호가 쑥스럽게 웃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체육대회 당일 청년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줄다리기도 하고 이어달리기도 했다. 민재는 컴퓨터로 대회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고 소연은 진행을 도왔다.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기가 넘치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점심시간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윤이 청년들에게 말했다. 보이나? 너희가 뿌린 씨앗이 이미 싹을 틔우고 있어. 단순히 농작물만이 아니라 관계의 씨앗, 신뢰의 씨앗이. 그날 저녁 뒤풀이 자리에서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마을에 온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강호 군은 우리 마을 아이를 구해줬고 소연 양과 민재 군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과 민재도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도윤은 일기를 썼다. 준혁아, 오늘 내가 보고 싶었다. 네가 여기 있었다면 이 아이들처럼 웃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7월 중순 장마가 시작됐다. 연일 비가 쏟아졌고 청년들이 일군 밭이 위험에 처했다. 배수로가 막히고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큰일이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대로 두면 농작물들이 다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배수로를 파야 해. 물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중에 작업하기는. 강호가 나섰다. 제가 할게요.
비 좀 맞으면 어때요? 나도 할게요. 민재가 용기를 냈다. 우리가 키운 건데 우리가 지켜야죠. 소연도 장화를 신었다. 다 같이 하면 되죠.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폭우 속에서 그들은 삽을 들었다. 진흙탕이 된 밭에서 배수로를 파는 것은 지옥 같은 작업이었다. 비에 젖어 무거워진 흙을 퍼내는 일은 평소보다 몇 배는 힘들었다. 이쪽으로 물길을 내야 해. 도윤이 소리쳤다.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혔다. 강호가 앞장서서 삽질을 했고 소연과 민재가 양옆에서 도왔다. 도윤도 함께 삽을 들었다. 네 사람은 빗속에서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2시간이 지났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물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민재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민재야. 소연이 달려가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계속해요. 민재가 다시 삽을 들었다. 평소 같으면 울고 포기했을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비를 입고 삽을 든 채로. 혼자 하게 놔둘 수 없지. 이장이 외쳤다. 우리도 돕겠어요. 청년의 사람들도 합류했다. 순식간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다. 폭우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일했다. 이쪽에도 물길을 내야 해. 돌을 치워야 물이 잘 빠져. 서로 소리치며 협력했다. 나이도 출신도 과거도 상관없었다. 그들은 그저 함께 농작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다. 4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배수로가 완성됐다. 고인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농작물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비에 젖은 얼굴이지만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도윤이 인사했다. 뭐려, 이웃끼리 돕는 게 당연하죠.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모두.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뜨거운 국물과 막걸리가 준비됐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민재군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보고 감동했어. 한 아저씨가 말했다. 근성이 대단해. 민재가 쑥스럽게 웃었다. 다들 하는데 저만 못할 수 없잖아요. 강호는 정말 힘이 장사야. 저 험한 일을 앞장서서 하다니. 이장이 강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소연 양도 대단해. 여자 몸으로 그 고생을. 부녀회장이 칭찬했다.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여자라고 못할 건 없죠. 함께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 일어나 잔을 들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배수로를 판 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길을 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함께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 청년들은 진정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다. 며칠 후 해가 다시 났다. 청년들이 밭에 나가보니 농작물들이 무사했다. 오히려 비를 맞고 더 싱싱해진 것 같았다. 봐, 우리가 지켜냈어. 강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맞아, 우리가 해냈어. 소연도 뿌듯해했다. 민재가 토마토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얘들아, 우리가 지켜줬어. 이제 잘 자라기만 해. 도윤이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지킨 건 농작물만이 아니야. 자신들의 미래를 지킨 거지. 그 일이 있은 후 청년들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우리 팀 이름을 정하면 어때? 소연이 제안했다. 좋아. 뭐로 할까? 민재가 신나서 물었다. 강호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푸른 새싹은 어때? 우리도 이제 막 싹을 틔운 새싹이니까. 푸른 새싹은 어때? 우리도 이제 막 싹을 틔운 새싹이니까. 좋아. 모두가 동의했다.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푸른 새싹이라. 좋은 이름이네. 하지만 새싹도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는 법이지. 어느 날 군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청년 농촌 정착 프로그램을 점검하러 온 것이다. 어떻습니까?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물었다. 이장이 나서서 대답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 청년들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 됐어요. 공무원이 놀랐다. 정말요? 사실 이번 케이스는 특별히 어려운 경우라서 걱정했는데. 어려운 경우요? 이장이 웃었다. 이 청년들만큼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저 강호군은 우리 마을 영웅이에요. 강호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영웅이라니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점검을 마친 공무원이 도윤에게 말했다. 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도윤이 겸손하게 답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저 곁에 있어줬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들이 도윤을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그들이 꺼낸 것은 직접 만든 액자였다. 그 안에는 푸른 새싹팀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선생님께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가 아니라 영원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푸른 새싹 일동.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희도 감동해서 눈시울을 붉혔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우리 영감이 다시 살아났어. 고마워. 8월이 되자 첫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다. 감자를 캐는 날이었다. 자, 조심해서 캐야 해. 감자가 상하지 않도록. 도윤이 시범을 보였다. 흙을 파자 탐스러운 감자들이 나타났다. 청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와, 진짜 감자다. 민재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우리가 키운 거야. 소연도 감격했다. 강호가 감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렇게 뿌듯할 수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키운 거잖아. 생명을 키운 거야. 그들은 하루 종일 감자를 캤다. 수확한 감자는 생각보다 많았다. 마을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축하해줬다. 첫 농사치고는 대단한데? 이 감자들 실하네? 도윤이 제안했다. 이 감자로 마을 잔치를 열면 어떨까? 우리가 키운 걸로 마을 사람들께 대접하는 거야. 좋아요. 청년들이 입을 모았다. 그렇게 감자잔치가 열렸다. 청년들이 직접 감자전도 부치고 감자탕도 끓이고 감자 샐러드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먹고 즐겼다. 이렇게 맛있는 감자는 처음이야.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강호가 쑥스럽게 웃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민재가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집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재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날 밤 도윤이 일기에 썼다. 오늘 아이들의 얼굴에서 준혁이를 봤다. 준혁이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 텐데. 준혁아, 내 목까지 이 아이들을 지켜줄게. 다음 날 소연이 도윤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농사를 짓는지. 왜일까?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가꾸고.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이랑 똑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수확할 수 있다는 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있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비가 와도 햇빛이 필요해도 모두 자연의 도움이 필요해. 사람도 마찬가지야. 강호가 거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거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도윤이 미소 지었다. 9월 초 수확이 한창일 때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강호의 옛 친구들이었다. 야, 강호야. 여기서 뭐 하냐? 농사라니 너답지 않네. 문신을 한 청년이 비웃듯 말했다. 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냥 일하는 거야. 일? 흙 파는 게 일이야? 우리랑 다시 같이 하자. 서울에 괜찮은 일거리가 있어. 무슨 일인데? 강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알잖아, 우리가 하던 일. 돈도 빠르고 쉬워.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와. 강호가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그런 일 안 해. 친구들이 비웃었다. 뭐? 너가 착한 사람이 됐다고? 웃기지 마. 넌 우리랑 똑같은 놈이야. 여기서 아무리 흙 파도 내 과거는 안 변해. 그때 소연과 민재가 다가왔다. 강호 씨, 뭐 하세요? 오늘 고추 따기로 했잖아요. 아, 이것들이 내 새 친구들이야? 한 친구가 조롱했다. 시골 촌놈들이랑 어울리는 게 재밌어? 소연이 나섰다. 누구세요? 여기는 사유지예요. 오, 아가씨가 성격이 있네. 강호야, 취향이 변했구나. 강호가 주먹을 쥐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싸움이 났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냥 가. 난 여기가 좋아. 정말?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받으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야.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너 완전 바뀌었구나. 좋아, 하지만 생각 바뀌면 연락해. 자리는 항상 있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강호는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괜찮아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 사람들, 형 친구들이에요? 강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친구라기보다는 같이 나쁜 짓 하던 놈들이지. 소연이 옆에 앉았다. 힘들었죠? 거절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강호가 한숨을 쉬었다. 흔들렸어.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100도 안 되는데 걔들이랑 하면 하루에 그만큼 벌 수 있거든. 그럼 왜 거절했어요? 민재가 물었다. 강호가 밭을 둘러보았다. 이걸 다 버릴 수 없어서. 우리가 일군 것들, 선생님의 믿음, 너희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날 저녁 강호는 도윤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해보게. 오늘 제 옛 친구들이 왔었어요. 다시 같이 하자고. 저 잠깐 흔들렸어요. 도윤이 차분히 물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도윤이 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네. 유혹을 이긴 건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계속 찾아올 거예요. 제 과거가 절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게. 자네가 여기서 일군 것들을, 자네가 구한 아이, 자네를 믿어주는 사람들, 자네가 키운 작물들. 그것들이 자네의 현재고 미래야. 다음 날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다. 이번엔 소연에게였다. 서울에서 일하던 회사의 전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다. 소연아, 너 아직도 시골에 있어? 들어와. 우리 회사에서 너 같은 사람 찾고 있어. 나는 내부 고발자야. 누가 날 쓰겠어? 그거 다 잊혀졌어. 시간 지났잖아. 게다가 요즘은 오히려 그런 이미지가 플러스야. 정의로운 이미지로 마케팅할 수 있거든.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서울의 화려한 생활, 높은 연봉, 전문가로서의 인정.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소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그녀는 밭을 거닐며 생각했다.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대학원까지 나와서 농사라니. 하지만 달빛 아래 빛나는 작물들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여기서 그녀는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동료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소연은 전화를 걸어 거절했다. 미안, 나 여기가 좋아. 민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부모님이 찾아온 것이다.
민재야,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네가 여기서 농사 짓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전 여기가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내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데. 민재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가 너무 압박했나 봐. 이제 그러지 않을게. 집에 가자. 민재는 부모님을 보며 흔들렸다. 편안한 집, 따뜻한 방, 부모님의 보호. 하지만 그때 강호와 소연이 다가왔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연이 정중히 인사했다. 민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생겼어요. 강호가 거들었다. 도윤도 나타났다. 민재 부모님이시군요. 민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민재가 일군 밭을 보여줬다. 민재가 직접 가꾼 텃밭은 가장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걸 다 민재가? 아버지가 놀랐다. 네, 민재는 섬세해서 작물 관리를 가장 잘해요. 도윤이 설명했다. 민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여기서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아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아들을 처음 봤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세 청년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우리 모두 유혹을 이겨냈네. 소연이 말했다. 쉽지 않았어. 강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해냈잖아요. 민재가 웃었다. 도윤이 다가와 앉았다. 자네들이 자랑스럽네. 진정한 강함은 유혹을 이기는 데서 나오는 거야. 선생님도 유혹을 받으신 적 있어요? 소연이 물었다. 많지. 교직 생활하면서 촌지 유혹, 승진 유혹, 편한 길로 가라는 유혹. 하지만 그때마다 학생들 얼굴을 떠올렸지. 강호가 물었다. 후회 없으세요? 전혀. 오히려 자네들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모닥불이 타오르며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강해지고 있었다. 10월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이 왔다. 청년들이 일군 밭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고추, 토마토, 가지, 배추. 매일 수확할 것들이 넘쳐났다.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민재가 수확한 작물들을 보며 걱정했다. 장터에 내다 팔면 되지. 도윤이 제안했다. 자네들이 직접 키운 걸 자네들이 파는 거야. 그렇게 청년들은 장터에 좌판을 차렸다. 푸른 새싹 농장이라는 팻말을 세우고. 어서 오세요.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예요. 소연이 밝게 외쳤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저 구경만 했다. 하지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사주시자 하나둘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이 고추 정말 싱싱하네. 토마토가 보석 같아. 장사를 하며 청년들은 또 다른 보람을 느꼈다. 자신들이 키운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가는 모습이 뿌듯했다. 한 할머니가 강호에게 말했다. 젊은이 고맙네. 이렇게 좋은 채소를 키워줘서. 강호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느 날 군수가 직접 찾아왔다. 청년 농촌 정착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보러 온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경우는 처음입니다. 군수가 감탄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도윤이 겸손하게 답했다. 이 청년들이 특별해서 가능했습니다. 군수가 청년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우리 군의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 후로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왔다. 문제아에서 농부로 상처받은 청춘들의 기적 같은 변화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하지만 청년들은 들뜨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유명세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었다. 11월 김장철이 왔다. 마을 전체가 김장 준비로 분주했다.
우리도 김장을 담가 볼까? 도윤이 제안했다.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이 걱정했다. 물론이지.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시작된 김장은 마을 축제가 됐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청년들에게 김장 비법을 전수했다. 배추는 이렇게 절여야 해. 양념은 이 정도 들어가야 맛있지. 강호가 배추를 나르고 소연이 양념을 만들고 민재가 정리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일하는 모습이 한 가족 같았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활기찬 건 정말 오랜만이야. 이장이 흐뭇하게 말했다. 김장이 끝난 후 청년들은 자신들이 담근 김치를 마을 독거노인들에게 나눠드렸다. 어머, 이렇게 고마울 수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강호가 도윤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하는지. 왜일까? 혼자서는 김장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눠 먹을 사람도 없고. 함께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농사도 인생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지.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한 기업에서 푸른 새싹 농장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진짜요?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럼 계약서까지 보내왔어. 도윤이 서류를 보여줬다. 소연이 계산을 해봤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강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농부가 되는 거네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청년들의 성공을 축하했다.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야.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춤과 노래가 이어졌다. 민재도 용기를 내어 노래를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완창했다. 민재가 노래도 잘하네. 사람들의 박수에 민재가 환하게 웃었다. 파티가 끝난 후 청년들과 도윤은 밭에 나와 앉았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소연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감옥 가거나 죽을 줄 알았는데. 강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평생 방에만 있을 줄 알았어요. 민재도 거들었다.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자네들이 기적을 만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잖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새 청년이 입을 모았다. 아니야, 자네들 스스로가 해낸 거야. 난 그저 끝까지 믿어주셨죠. 소연이 말을 이었다. 그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일기에 썼다. 준혁아, 드디어 해냈다. 네가 받지 못한 기회를 이 아이들은 받았고 멋지게 해냈어.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야. 12월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으로 덮인 밭은 평화로웠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였다. 청년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겨울 작물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딸기와 상추, 겨울 채소들이 하우스 안에서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내년엔 더 많은 걸 도전해보고 싶어요. 민재가 의욕적으로 말했다. 스마트팜도 해보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야. 도윤이 격려했다. 농업도 이제 기술과 만나야 해. 어느 날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다른 지역에서 온 문제 청소년들과 그들의 지도교사였다. 여기가 그 유명한 푸른 새싹 농장이군요. 지도교사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호, 소연, 민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저도 전과자였어요. 강호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죠. 저는 내부 고발로 모든 걸 잃었어요. 소연이 이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민재가 수줍게 말했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도 하고 있네요. 찾아온 청소년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희망이 보이는 눈빛이었다. 한 소년이 물었다.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강호가 단호하게 답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도윤이 말했다. 그들이 떠난 후 도윤이 말했다. 자네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저희가요? 민재가 놀랐다. 그래. 자네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알아? 며칠 후 더욱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강호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였다. 강호야.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강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뉴스에서 봤어.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변한 걸? 미안해. 엄마가 너를 포기했어. 미안해. 모자의 재회를 지켜보던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도윤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게. 우린 밖에 있을게. 그날 저녁 강호의 어머니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강호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도윤에게 인사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강호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아니에요. 강호가 다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버지 같았다고. 식사를 하며 강호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강호랑 함께 농사 지으면서. 정말요? 강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 이제라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다. 좋지. 젊은 사람이 또 오면 마을이 더 활기차겠네. 연말 송년회가 열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도윤이 건배사를 했다. 올 한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은 청춘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찾았고 우리 마을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장이 이어서 말했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 이 청년들 없는 마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청년들도 각자 한마디씩 했다. 소연이 먼저 나섰다. 여기서 저는 성공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함께 사는 기쁨, 정직하게 일하는 보람. 감사합니다. 강호가 이어갔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 됐어요. 평생 이곳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축하했다. 새해 첫날 청년들과 도윤은 해돋이를 보러 산에 올랐다. 새해 소원이 뭐예요? 소연이 물었다. 우리 농장이 더 커지는 거. 민재가 답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강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은요? 소연이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이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들이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준혁이들, 강호들, 소연이들, 민재들을 만나 함께하는 거. 해가 떠올랐다. 황금빛 햇살이 눈 덮인 대지를 비췄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생님. 강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희가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저희가 이제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소연과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해요. 소연이 설명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곳으로요. 푸른 새싹 농장 2기, 3기를 만드는 거예요. 민재가 덧붙였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네들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네.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봄이 왔다. 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농장에는 새로운 청년들이 도착했다.
푸른 새싹 이기였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강호가 새로 온 청년들에게 인사했다. 낯설고 불안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1년 전 자신들과 똑같았다. 걱정 마세요. 소연이 따뜻하게 말했다. 저희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죠. 함께 해봐요. 민재가 용기를 주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윤은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제자들이 이제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영희가 남편 곁에 와서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아니야. 이 아이들이 대단한 거지. 그 아이들을 믿어준 당신이 더 대단해요. 어느 날 도윤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준혁이의 어머니로부터였다. 선생님, 준혁이 일로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뉴스에서 선생님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준혁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에게 준혁이가 받지 못한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준혁아, 이제야 내게 한 약속을 지킨 것 같구나. 가을이 되었다. 수학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1기와 2기 청년들이 함께 일하며 웃고 있었다. 작년보다 수학이 2배는 됐어요. 민재가 신나서 외쳤다. 우리 브랜드도 유명해졌어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푸른 새싹 농장 농산물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팔려요. 강호가 새로 온 청년들을 격려했다. 봤지? 노력하면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니까. 수학 축제가 열렸다. 이제는 군 전체의 행사가 될 정도로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청년들의 성공을 축하했다. 무대에서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1년 전 이곳에 상처받은 3명의 청년이 왔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증거입니다. 청년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강호, 소연, 민재, 그리고 새로 온 청년들까지. 강호가 마이크를 받아 말했다. 저희는 여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푸른 새싹 농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도윤은 청년들과 함께 밭에 앉아 있었다. 자네들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도윤이 말했다. 저희도요, 선생님. 새 청년이 입을 모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것이었다. 내년엔 3기도 받아야겠네. 도윤이 말했다. 그럼요. 청년들이 답했다. 바람이 불어와 밭의 작물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도윤은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교육이었구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청년들은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삶이었구나. 서로 기대고 함께 성장하는 것. 푸른 새싹 농장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곳. 그곳에서는 오늘도 기적이 자라나고 있다.